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어이 일을 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까지 집값이 사단이 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 봉쇄가 길어지면서 4월 소비 판매와 산업 생산이 급락하고 경제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긴축 발작으로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를 보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원희룡 기어이 일냈다. 부산, 대구, 대전 벌써 최대 폭락.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거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위기로 상황경을 보고 있죠. 거의 동시에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에요, 돈. 위기가 오면 올수록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바로 기회입니다. 부산, 대구, 대전 집값 반토막 향해서 급락. 이제 뭐 당장 올해 무조건 반토막 난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이렇게 뛰었는데 예전에 하락할 때 보면 100주, 150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말이 100주, 150주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의 2년, 3년 이상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자, 부산 아파트 매매 전세 2년여 만에 하락. 부산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기록상으로만 그렇지 이미 매물만 높게 있고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거래시키려면 마이너스 10%, 부산도 마이너스 10% 이상 다운시키지 않으면 판매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2년 만에 완전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대구부터 볼까요? 2021년 11월 4주차부터 하락.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계속 하락. 여기에 마이너스 2.16%는 실질적으로 한 2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많이 빠진 것 지금 30% 넘게 빠진 것들 대구 수두룩합니다. 자, 매매가 하락폭 확대. 비싼 아파트가 지금 급락 중이다. 제가 대구 예전에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별로 조정을 안 하고 계속 뛰기만 했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좀 적은데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게 항상 문제였었는데 또 미분양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자, 전국 1위의 미분양, 경상북도와 더불어서 전국 1위의 미분양 무려 6,572건, 40배가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분양했다면 반절이 미분양이에요. 현재 뭐 유별나게 분양가가 꼭 비싸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매매가 이 상황이면 당연히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대전 한번 볼래요? 2022년 1월부터 마이너스 0.38.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이게 아니에요. 얘도 이미 대전도 10에서 20% 내놔야 그게 거래가 될락말락 하는 거예요. 세종 1년 동안 빠졌는데 무려 마이너스 5.2%. 세종은 이미 자 20% 완전 붕괴됐고 30% 지금 떨어진 매매가. 그것도 매수자가 없어요. 대전 상승폭이 높아서 거래가 지금 급감하고 급매는 쌓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세종, 충남과 함께 충청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게 지금 청주라든가 이제 충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원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부산입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 이후 101주 만에 하락. 예전에 150주 연속 하락도 했는데 101주 만에 하락을 한 거예요. 진짜 오래 뛰었죠. 지방 최고의 거품 가격은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은 분기되면 난리 나는 거죠. 특히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여기 진짜 조심하세요. 거품이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서울하고 맞먹어요. 자, 전세가 동반 아마 지금 전세가가 동반하라고 있어서 또 지방 최고의 거품 가격이라서 조금 걱정은 돼요. 거래 급감, 호가만 높고 호가만 높이 걸쳐 있어요. 근데 실거래 시키려면 마이너스 뭐 10에서 20% 다운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지금 지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산, 대구, 대전을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원희룡 집값 어떤 예를 냈을까요? 자, 부동산 정책 집값 하향 안정화 확실하게 하겠다. 무조건 집값 잡겠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시장 자율화 원칙에 의해서 집값을 완전히 잡겠다. 이게 1순위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잡혀요. 지금까지 집값을 못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던 거예요.
쓸데없는 규제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쓸데없는 규제들을 이제 하나씩 없앨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자,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공급 확대, 선 공급한 다음에 규제 완화, 후 규제 완화다. 그렇죠. 지금 규제 완화 한다고 얼마 전에 하니까 막 집값 들썩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공급을 하고 규제 완화는 나중에 하겠다. 자, 집값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하겠다 하니까 쑥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100일 이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지금 공급도 250만 채 플러스 알파예요. 250만 가구가 정말 많은 건데 거기 알파? 자, 여기 보세요. 250만 플러스 알파 공급 대폭 확대로 집값을 안정하겠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글쎄 이걸로 안정은 돼요, 확실하게. 근데 나중에 회복이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2기 신도시에 2배 이상의 그 분량을 갖다가 아예 그냥 분양해버리면 예전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가 10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분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돼요. 청년 원가 주택, 무주택 역세권 첫집 등을 소개한다. 자, 규제는 최대한으로 늦춘다. 이게 사단났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집 가진 분들이 집값 더 뛴다고, 특히 강남 분들, 자, 집값 폭등할까봐 다 규제 다 풀어주니까 많이 찍어줬죠. 잘못 찍은 거예요. 자, 집값을 정말 끌어올리고 싶었다면 문재인 정부를 찍었어야죠. 자, 여기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부담금 완화,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상제 자율화. 이거는 그냥 빗댄 말이고요. 자, 과거에도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부담금 완화. 이거 지금 하게 되면 또 막 올라가겠죠. 근데 무한대로 지금 늦춰버렸어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 이것도 역시 무한대로 늦춘 겁니다. 자,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이것도 상당히 늦췄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만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은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어요. 다주택 중과세라든가 이런 거.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공시지가 계속 올렸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따라서 올라가지?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인상도 지금 늦췄어요. 불필요한 규제. 대출 규제. 지금 일부 LTV는 완화했다고 하지만 DSR이 완화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통합.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말을 했죠. 집값 거품 지나치게 높아 하락 안정화하겠다. 공급 확대, 다주택 매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집값 상승 요인 사전에 차단한다. 분명히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자, 연착륙을 한다. 서서히 떨어뜨린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자산 분기 과정 지금 진행 중인데 보시면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나 또는 자산 위험 자산의 거품이 심해졌죠. 통화량이 급증하고 양적 완화,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거품이 심해졌고 이것만이 아니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더 심해졌죠. 자, 원유 물가 폭등.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당연히 따라가겠죠. 결국 너무나도 이제 원유, 원자재, 물가, 곡물까지 다 뛰다 보니까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을 씁니다.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인한 발작이 시작되겠죠. 이 네모박스 현재 2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식 가상화폐는 이미 폭락 중이고 이제 부동산 거품 분기가 함께 따라간다. 중국 위기와 전 세계 위기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중국 지금 4월달 들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라는 게 좀 뛰었어야 돼요. 그런데 세게 뛰었어야 하는데 왜 세게 못 갔냐? 바로 이런 이제 중국의 변수가 크게 작용한 거예요. 봉쇄 조치, 이게 자충수 준 거죠,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1만 달러가 넘어요. 근데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이제 다시 개발도상국을 향해서 더 밑으로 치닫게 되게 생겼어요. 예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중국 위기 보실래요?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 개발사, 헝다를 비롯해서 여러 개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차라리 목숨줄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면 나을 텐데 질질질질 끌고 가게 되면 빚만 쌓이죠. 상하이, 베이징, 봉쇄하는 게 이게 결정타였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 사태 때문에 심각했죠. 자, 실업률이 무려 6%로 높게 찍었고 수출 3.9% 상당히 감소됐죠. 4월 소비 판매가 마이너스 11.1, 4월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2.9,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지표가. 경제 성장률은 중국은 과거에 8% 그랬잖아요. 좀 안 뛰면 6%고 지금 3%대. 연중 3%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기업이 파산.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게 치솟던 중국이 유럽만 또 못하고 미국 성장률보다도 못하게끔 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자, 세계 경제 위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미국 금리 인상, 긴축이 이게 시발점이 됐고, 러우 전쟁 장기화, 원유 원자재, 곡물 급등, 세계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타격이 심한 건 맞지만 제조업 이게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위험자산 거품이 폭락하고 있죠. 지금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까지 세계 경기 침체, 위기, 바로 이 두 개가 경제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지방 부동산이 왜 위험하냐? 아까 제가 부산, 대구, 대전 거기뿐이겠습니까? 좀 지나면 이제 뭐 광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중소도시까지 확대되겠죠. 지방 부동산 위험. 자, 거품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서울보다 덜 뛴 거 아니냐? 수치상으로는 덜 뛰었지만 이게 폭으로는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비해서. 오히려 부산 일부 구는 경기도를 압도하듯이 4배, 5배까지 뛰었어요. 인구는 급감합니다. 예전에 부산이나 거기 부울경 그랬죠. 그쪽에 집값이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인구 구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락장이라 빠진 게 아니에요. 받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그 인구가 어디 갑니까? 자, 매물이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어디부터 팔겠어요? 당연히 지방부터 팔죠.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거품 폭등, 지방 고가 아파트 거품 최고치고, 하락장 대폭 나고요, 회복이 불능하고, 미분양 아파트 및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지방의 공통점. 인구 급감, 인구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기업체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출산율 급감,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죠. 다주택자 등 지방 우선을 매도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공급 과잉, 집이 남아돌아요. 매수 회폐. 그 다음에 거래량은 심각해. 거래도 안 돼요. 지금 특히 고가 아파트. 시간이 흐를수록 매물이 아마 쌓이면서 폭탄이 될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 입지 분석. 여러분들이 이거 지도를 잘 보시면 왜 장기적으로 위험한지. 여기 지금 제가 장기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즉 이제 지금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보실래요? 자, 7곳 정도 뽑아보면 먼저 1번이 어디냐? 자, 1번이 여기 경기도 지금 뭐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완성, 지금 저기 번호 먹인 그 나머지 곳들 1번, 이게 제일 심각해요. 1번이. 사이드잖아요. 물론 많이 뛴 것들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주, 양주. 어차피 다 해당돼요. 세 번째는 김포, 인천. 네 번째는 시흥, 안산. 다섯 번째는 화성, 오산. 여섯 번째는 평택, 안성. 그럼 마지막 7번째가 어디냐? 바로 지방입니다. 이 원을 제외한 1에서 6번까지 금방 했죠. 나머지. 땅은 무진장이 크죠. 이 경기도의 거의 10배 정도 크기 아닙니까? 이 인구는 50%나 50%도 채 안 되는 이 지방이 땅은 경기도의 10배라면 여기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구는 더 줄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이 원이 왜 원을 쳐놨냐면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비롯해서 약간 남부권이 좀 길죠. 강남이 밑에 있으니까. 아무튼 이 원 쪽이 뭐 다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괜찮은 곳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3기 신도시가 이 안에 다 포진돼 있어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지도로 보자고요. 자, 서울이 제일 작네요. 원이. 희소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파란 원 안쪽이죠. 이거. 세 번째, 이제 경기도 전체. 마지막 네 번째, 지방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좀 땅은 크고 인구는 줄어들고 집값은 비싸고 누가 받쳐줄 사람들이 점점 부족하겠구나. 전문가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미분양 실거래 폭락. 여기 보세요. 자, 전문가들 10명 중 6명. 서울은 오르고 비수도권은 하락한다. 일부러 비수도권만 뽑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변동 없음이 7.3인데 자, 5에서 10% 하락이 30.9%로 제일 많네요. 지방은 하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락이 이만큼, 상승에 비해서 하락이 훨씬 더 크죠. 지방은 좀 위험합니다. 자, 미분양 주택 추이. 이 미분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인구 50%인 수도권 미분양이 점점 치고 나서 확 뛰고 있어요. 치고 나서 특히 경기도 쪽으로, 인천 쪽으로. 자, 수도권. 그런데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는 지방은 10배예요. 수도권에 미분양이.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10배. 분양가는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지방 도시 어디가 됐든 8억 넘는 것은 아예 보지도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자, 여기 하나 예를 들게. 이편한세상 범어라고 대구 아파트. 여기 보시면 4억대에서 5억대에서 오랫동안 놀았어요. 그쵸? 한 6억대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10.65까지 찍었네요. 10억대. 그게 지금 여기 보세요. 거의 6억대에 팔려요. 거의 3.5억이 떨어진 거예요. 매물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죠. 거의 밑에까지. 여기 위에는 팔리지 않아요. 이 매물 제일 하단에서 이렇게 팔리겠죠. 이 초록색.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한국과 중국 경제 심각. 여러분들 제품 생산 축소가 이제 되면 고용이 축소되고 실업률 증가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제 또 하나 제품 생산이 축소되면 가격 상승,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주요 리스크를 경제인 연합회에서 말해본 거에 의하면 어떤 리스크가 크냐. 미중 갈등은 앞으로 계속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공급망 교란이 심화돼서 높다고 아주 높다고 지금 나왔어요. 심각하다고. 자,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발발 높고 심각. 가계대출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크기 때문에 혹시 꺾여지면 난리 나는 거죠. 중국 부동산 버블, 기업 부채 붕괴. 중국 무너지면 전 세계가 경제위기 터지겠죠. 높고 심각. 과거 오일시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높다고 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제조업 위축 이것도 높다고 하고 뭐 하나 지금 낮은 게 없네요. 중국 4월 경제지표 심각. 여기 보세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0이거든요. 0. 어떻습니까? 완전 확 줄어들었죠. 뭐가? 소매 4월달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모두 마이너스. 이게 지금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꺾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봉쇄 정책이 가장 커요. 코스피하고 이거 제가 어제 얘기한 건데 주식 투자 기관 외국인 인버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코스피예요. 자기 개별 종목을 하기 전에 자꾸 그거 뭐 호재 보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기본적인 걸 보시라고요. 자, 외국인 기관 보시면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이건 더 최근 거예요. 5월 3일부터니까. 자, 외국인 왼쪽, 기관 오른쪽. 파란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즉 계속 팔아져 있겠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이 사람들을 정보력은요. 여러분들 웬만한 뭐 증권사의 PD들 아예 그거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사를 이깁니까?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의 정보력은. 그냥 정답을 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보세요. 개인들만 신나게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날짜 보면 기관은 샀어요. 외국인도 뭐 그렇게. 근데 개인은 또 팔잖아요. 이게 뭐 무조건 매일매일 기관은 따고 외국인도 따고 개인이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70% 이상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은 이건 보면서 좀 발 맞추세요. 여기도 보면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선물 인버스가 뭡니까?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관이 얼마나 사재꼈는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자, 어제만 이렇게 팔았어요. 인버스. 왜? 오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갔네요. 진짜 오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팔아제끼다가 인버스. 이번에는 이제 레버리지. 보세요. 계속 팔다가 어제 레버리지 사재꼈네요. 레버리지는 일반 주식처럼 올라가야 주가도 뛰는 거예요. 인버스는 반대지만. 여기 보세요. 자, 계속 팔았잖아요. 왜? 주가가 떨어질 줄 아니까. 그러다가 샀잖아요. 어제. 오늘 뛰네요. 이걸 뭐 100% 신빙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들어가도 70%는 안정감이 있어요. 자, 이제 4월 집값 반등 후 하락. 이게 4월 달에 올라온 거 맞아요. 이 바닥 찍고. 그리고 매매 심리 지수도 올라왔는데 5월 들어와가지고 꺾여졌어요. 다시 또. 알았죠? 이거 한 달 한 달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 동조화를 이룹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스닥 보세요.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게 비트코인이에요. 너무 닮았죠? 여기 완전 급락한 모습까지도. 자,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 또는 아주 집값 하락이나 위험자산의 폭락이 초읽기에 들어섰네요. 코로나발 유동성 장세가 위험자산의 거품을 키웠으며 지금은 그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므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반드시 소나기처럼 시작되지만 무지개처럼 기회를 함께 품고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